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연 소크라테스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에로스의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어떤 외모를 지녔는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로스의 기능을 얘기하게 되는데, 육체적 출산과 영혼적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데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로스에 대한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일단 에로스에 대한 진실 중에 외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결여된 것을 바라고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바라는데, 이 공리에 따라서 보면은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결여했다라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결여된 것을 바란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확실히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드는 예가 이제 부자가 돈을 바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바라게 되는데 그 부자는 이미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결여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부자가 돈을 바라는 것은 이미 가진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한 돈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로스는 갖지 못한 아름다움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부자는 이미 돈을 가졌지만 자신이 갖지 못한 돈을 또 바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지만 아름다움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갖지 못한 아름다움을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가 아름다움을 바란다고 해서 단순히 에로스가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접근은 좀 부적절한 접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로스는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것은 훌륭한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치환을 해서 보면 에로스는 훌륭한 것을 결여했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현재 갖지 못한 그 외적인 훌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근은 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시로 꺼내드는 게 지혜와 무지입니다. 지혜와 무지 사이에는 중간것인 의견이 있는데요, 지혜는 답과 답의 원리를 아는 걸 말하고요, 무지는 답과 답의 원리를 모르는 걸 말합니다. 의견은 답은 알지만 답의 원리를 모르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로 볼 수 있냐면은, 불과 나무가 만났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와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불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린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과 나무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알지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혜, 무지,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불과 나무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과 그 답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왜 나타나는지 아는 것, 원리를 아는 거죠. 이 경우가 지혜에 해당이 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왜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경우는 무지한 상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알지만 왜 나타나는지는 모르는 때는 의견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무지 사이에는 그 중간의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는 중간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소크라테스가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라 디오티마라는 여사제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에로스는 아름다움과 추함의 중간 것이지 추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에로스에 대한 진실 중에 정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에로스는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신은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이고 그래서 행복한 존재인데 에로스는 아름답지도 훌륭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존재다. 그런 존재는 신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에로스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에로스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에로스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신과 인간의 중간인 신령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로스는 과연 그럼 신령으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는데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돕게 돼요. 그 소통을 돕는 과정에서 이제 예언술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에로스는 예언술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는 부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 파이드로스가 에로스는 부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에로스의 부모는 이제 아버지는 방도의 포로스고 어머니는 공궁의 페니아인데 이 둘이 이제 그 애를 갖게 돼서 나타난 것이 에로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의 신복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아프로디테의 생일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프로디테가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를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신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처지, 그 다음에 에로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에로스의 처지나 외모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에로스는 집도 없고요. 맨발로 다니고 거리에서 잘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딱딱하고 거칠으면서 아름답지도 않죠. 그렇지만 이제 태도 자체는 의욕적이고 용감하고 당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에로스의 생명은 불사도 아니고 가사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로스는 하루 만에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 또 잘 살다가 한 방에 훅 가버리기도 한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거는 사랑, 인간의 감정에 대한 부분으로서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은 뭐 안 좋다가도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에로스는 지혜를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신이나 현자는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죠. 현자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알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혜 추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무지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무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 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자든 무지한 자든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에게 그럼 도대체 누가 지혜를 추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오티마가 얘기를 하는 게 에로스의 경우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데 지혜는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에로스는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자나 무지자는 지혜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에로스는 지혜로운 현자도 아니고 무지한 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상으로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에로스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